70세가 되면 노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자녀의 실직, 배우자의 병, 작은 사고, 갑작스러운 장례, 그리고 전세 인상까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순간들이죠. 이때 우리를 지켜주는 건 연금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입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그 현금의 규모는 과연 얼마일까요? 지금부터 6가지 실제 순간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70세 장기호 씨. 그의 노후는 평범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끼니를 챙기고 아내 오순희 씨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는 것. 그게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화를 깨는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재민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겁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는데 구조조정이라는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잘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금방 다시 일자리를 찾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력서를 내도 답이 없고 면접에 나가도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30도 아닌 40도 아닌 이미 45. 점지도 그렇다고 노련한 간부도 아닌 애매한 나이였습니다. 재민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생활비는 쌓여만 갔고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아내와의 다툼은 잦아졌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월세, 생활비. 그 모든 짐이 한꺼번에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파국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남겨진 건 재민과 어린 손주 둘뿐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재민은 결국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손주 둘을 데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호 씨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맞이했지만 속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부터 장기호 씨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양육이 시작된 겁니다. 아침마다 손주들의 도시락을 싸야 했고 학교 준비물도 챙겨야 했습니다. 냉장고는 금세 비워졌고 집안은 하루가 다르게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은 따뜻해졌지만 지출은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기호 씨는 밤마다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남은 돈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았습니다. 비상금은 눈 깜짝할 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내 순희 씨는 손주들이 잘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버틸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3달만 도와주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자리 잡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3달은 6달이 되었고 6달은 어느새 1년을 넘겼습니다. 재민의 재취업은 여전히 요원했고 기호 씨의 지갑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밥을 먹고 웃고 잠든 얼굴을 보면 그래, 우리가 지켜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도 커져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꼭 병원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식의 위기, 그로 인해 부모가 떠안게 되는 책임.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건 연금이 아니라 바로 현금이었습니다. 연금으로는 버티지 못한다. 노후를 지켜줄 건 결국 내 손에 쥔 현금뿐이다. 장기호 씨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72세 최병호 씨. 그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신문을 꼼꼼히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챙기고 점심에는 동네 사람들과 장기를 두며 소일했고 저녁이면
아내 윤미 씨와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며 웃곤 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친 뒤 맞이한 노후는 그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더없이 고마운 나날이었습니다. 사소한 불편이 있더라도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아있던 병호 씨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손끝에 힘이 빠지고 입술이 비뚤어지며 말이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뇌졸 중이야. 119 불러야 돼. 윤미 씨는 순간 직감했고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달렸습니다. 병호 씨는 의식은 또렷했지만 팔과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혀는 제멋대로 굴러가 발음이 꼬였고 속으로는 분명히 생각이 또렷한데 입은 전혀 말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 답답함에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CT, MRI, 혈관 촬영.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혈관이 막혔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순간 윤미 씨의 다리가 풀렸지만 망설일 틈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호 씨는 반신이 마비된 채로 깨어났습니다. 걷지도 못했고 말도 더듬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했지만 앞으로 몇 달, 아니 몇 년간은 재활과 간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윤미 씨의 하루는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식사를 떠먹이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세워주고 굳어가는 손발을 주물러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수시로 일어나 뒤척이는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깊게 잠들 수 없었고 몸은 지쳐갔지만 마음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써야 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병인을 쓰는 순간부터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재활치료비, 간병비, 약값. 매일같이 돈이 빠져나갔고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연금은 일정하게 들어왔지만 그 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윤미 씨는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부부는 몇 년 전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조금씩 모아둔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 돈 덕분에 병원비를 제때 낼 수 있었고 간병인을 쓰며 남편의 회복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더라도 재활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간병인을 두지 못했다면 윤미 씨 혼자 돌보다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두 사람의 삶은 동시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어느 날 재활치료실 창가에 앉아있던 병호 씨가 어눌한 발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미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현금이 없었다면 남편과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조차 없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병은 단순히 한 번의 위기가 아니라 끝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보험도 연금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술비만큼이나 무서운 건 이후로 이어지는 재활비와 간병비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틸 수 있게 한 건 결국 현금이었습니다. 윤미 씨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연금이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야. 그녀의 눈에 비친 병호 씨는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현금이 지켜낸 오늘은 충분히 소중했습니다.
70세 김혜란 씨.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고 점심은 근처 시장에서 사온 반찬으로 간단히 차려 먹고 저녁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 집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20년의 추억이 담겨 있었고 아이들을 키운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겨웠고 무릎이 불편한 혜란 씨에게는 근처 병원과 시장, 경로당이 가까워 더없이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 통의 전화로 흔들렸습니다. 집주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전세금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혜란 씨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말은 곧 이 집을 지킬 수 있을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직접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주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은 단호했습니다. 요즘 다 올랐습니다. 옆집도 뒷집도 다 그렇습니다. 저도 세금이 늘고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서 혜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로 가라는 건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익숙한 골목, 단골 가게, 친구들과 웃던 경로당. 그 모든 걸 잃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대출에 허덕였고 작은아들은 아직 아이들 교육비로 빠듯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라는 말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혜란 씨는 며칠 동안 은행 통장을 열어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후를 대비해 모아둔 돈, 혹시 모를 병원비나 생활비를 위해 아껴둔 돈. 그 돈을 써야 하는 걸까? 마지막 보루라고 여겼던 돈을 꺼내 쓰는 순간 앞으로의 안전망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집을 잃는 순간 병원도 시장도 친구들도 모두 멀어질 겁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두려움. 버스를 오래 타야만 나올 수 있는 불편함. 무릎이 좋지 않은 혜란 씨에게는 그 모든 게 큰 짐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돈을 찾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조금씩 쌓아 올린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겠지. 혜란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던 긴장이 풀렸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몇 년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감나무가 서 있는 마당, 봄이면 노란 꽃이 피는 담벼락, 경로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 모든 일상이 지켜진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혜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심어둔 감나무, 앞으로도 내가 지킬게요. 비상금이 없었다면 그녀는 낯선 동네로 밀려나야 했을 겁니다. 버스도 드물고 병원도 멀고 친구 하나 없는 곳에서 홀로 노후를 보내야 했을 겁니다.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집과 일상,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노후를 안전하게 만드는 건 화려한 자산이 아니라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그 현금이었습니다. 73세 임춘식 씨와 아내 김정임 씨의 노후는 소박했습니다. 큰 욕심 없이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조금씩 모아둔 적금으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르며 건강을 챙겼고 점심에는 된장국과 김치, 작은 생선 한 토막을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복지관 노래교실에 나가 젊은 시절 즐겨 부르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웃었습니다.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더없이 고마운 날들이었습니다.
그 일상이 무너진 건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날 보일러가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처음엔 잠시 꺼진 줄 알고 다시 켰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 추위에 그냥 버티면 큰일 나겠어. 춘식 씨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정임 씨는 손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히 불러온 수리공은 말했습니다. 보일러가 너무 오래돼서 수리비가 더 나옵니다. 교체해야 합니다. 순간 두 사람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체라니 그건 곧 수백만 원이 드는 큰 돈이었습니다. 연금으로는 생활비와 약값을 간신히 감당할 뿐 이런 예상치 못한 목돈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을 버티다간 저체온증이나 폐렴 같은 위험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 두 사람에게 추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남편 몰래 부엌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나. 병원비도 아슬아슬한데 집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춘식 씨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몇 년 동안 아껴 모아둔 현금,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다 카드 쓰지 현금은 필요 없다고 말할 때도 춘식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 현금을 꺼내 들고 온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보일러 교체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고 그날 저녁 다시 따뜻한 온기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는 방 안에서 정임 씨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돈이 없었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 짧은 대사였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과 안도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비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지켜주는 힘, 그리고 노후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해주는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두 사람은 차가운 집에서 불편한 담요를 덮고 언제 올지 모를 자식들의 도움을 기다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건강은 물론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현금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위기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언젠가는 갚아야 할 빚이 되지만 현금은 지금 이 순간을 지켜주는 확실한 힘이었습니다. 춘식 씨는 그날 밤 창밖에 쌓이는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늙어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건 결국 현금 덕분이구나. 노후를 위협하는 건 거대한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일러 고장, 가전제품 교체, 갑작스러운 집수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사건이지만 그 순간을 지켜주는 건 결국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70세 윤정옥 씨.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집안은 텅 빈 듯 적막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편의 기침 소리와 라디오 볼륨이 뒤섞여 이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 박준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정옥 씨는 여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밥상을 차리며 습관처럼 젓가락 2벌을 올리다가 다시 1벌을 치우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남편의 부재가 남긴 경제적 공백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퇴직 후에도 틈틈이 일거리를 찾아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던 작은 연금과 그가 벌어오던 돈은 정옥 씨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떠난 순간 그 기둥은 무너졌습니다. 정옥 씨에게 남은 건
자신 앞으로 들어오는 얼마 안 되는 연금뿐이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약값. 하루에도 몇 번씩 지갑을 열다 보면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이 함께 나눴던 지출이었지만 이제는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되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생활비의 빈자리는 냉정하게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나거나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면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아. 정옥 씨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작은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 30년 가까이 모아둔 비상금, 매달 조금씩 아껴 모은 돈이 그녀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었기에 정옥 씨는 당장 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가 와도 약국에서 약을 지어와도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이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각자의 삶으로 벅찼습니다. 큰딸은 손주 교육비에 허덕였고 작은 아들은 사업이 어려워 늘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정옥 씨는 다짐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지켜야 한다. 비상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혹시 모를 그날을 대비해 두 사람의 손으로 모아온 마지막 약속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야. 남편의 죽음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사라진 생활비,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건 결국 현금뿐이었습니다. 현금이 있었기에 삶은 이어졌고 집은 지켜졌으며 그녀의 하루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건 단지 병이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가 남긴 경제적 빈자리, 그 순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건 어떤 자산보다도 어떤 연금보다도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었습니다. 71세 오세권 씨와 아내 박영숙 씨는 그동안 어떻게든 스스로 버텨왔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연금과 소소한 적금으로 생활비와 약값을 충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병원비와 생활비가 겹쳐 통장이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힘들겠어. 애들한테 말해야 하지 않을까? 세권 씨는 망설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더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집에 갔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담긴 저녁상을 앞에 두고 세권 씨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서 말이다. 혹시 조금만 보태줄 수 있겠니? 순간 식탁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까지 솔직히 여유가 없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 씨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다니 참 서글프다. 세권 씨는 괜히 손주 얼굴까지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후로는 작은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또 돈 얘기하시려는 건 아니겠죠? 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며느리는 눈에 띄게 거리를 두었고
명절 모임에서도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려던 마음은 오히려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돈의 문제가 가족의 정까지 흔들어 놓은 겁니다. 영숙 씨는 결국 서랍 속을 뒤지다 과거에 모아두었던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병원비에 쓰지 않고 남겨둔 현금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을 꺼내드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는 자식들한테 말하지 말자. 우리가 가진 걸로 버텨보자. 세권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영숙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자 관계를 지켜주는 울타리였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는 순간 무너졌던 마음이 현금을 꺼내드는 순간 다시 세워졌습니다. 만약 그 돈마저 없었다면 두 사람은 끝내 자식에게 손을 벌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관계까지 잃었을지 모릅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주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힘. 그게 바로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우리 노후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6가지 순간을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위기는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고 그 순간을 버텨준 건 연금이 아니라 바로 현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문제였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생활이 흔들리면 부모에게 의지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마음으로는 돕고 싶지만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원 단위의 지원이 반복되면 노부모의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는 병과 간병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문 앞에 서면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한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수술비, 재활비, 간병비. 한 달에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보험이 있어도 당장은 본인 부담이 먼저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역시 손에 잡히는 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집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전셋집, 집주인의 한마디로 전세금이 수천만 원 올라갑니다. 익숙한 동네를 떠나야 하나, 아니면 비상금을 깨서라도 지켜야 하나. 결국 현금이 있어야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의 죽음 이후 찾아오는 생활 공백입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매달 들어오던 연금과 생활비가 한순간에 끊겼습니다. 장례 비용은 물론 그 뒤에 생활비까지. 슬픔 속에서도 당장 필요한 건 역시 돈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 속 갑작스러운 지출입니다. 한겨울에 고장이 난 보일러, 생계를 책임지던 낡은 트럭, 고쳐도 소용없다는 진단이 떨어지면 교체 비용만 수백만 원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이런 돌발 상황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는 자식에게 의존했을 때의 갈등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하지만 곧 당연해집니다. 부담이 쌓이고 대화는 단절되고 마침내 갈등은 가족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이 역시 부모 스스로 현금을 준비했을 때만 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만 모아봐도 필요한 금액은 금세 수천만 원을 넘어섭니다. 자녀 지원에 몇백만 원, 간병과 병원비에 수천만 원, 전세 인상에는 3천만 원 이상, 장례와 생활 공백에는 최소 1,000만 원. 크고 작은 위기를 합치면 현실적으로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현금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위기는 달력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날 그 순간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만이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버팀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6가지 순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녀의 실직, 배우자의 병, 갑작스러운 사고, 예고 없는 장례,
전세금 인상,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까지 모두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미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금은 다음 달에 들어오지만 위기는 오늘 찾아옵니다. 그날을 버티게 하는 건 그 어떤 제도도 보험도 아닌 바로 손에 잡히는 현금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70세 이후 어떤 순간이 가장 두렵습니까?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순간입니까? 병원 응급실 문 앞에 서 있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익숙한 집을 떠나야 하는 순간입니까? 그 답은 각자 다르겠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이런 순간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준비된 현금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70대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그들에게 어느 날 믿기 힘든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복권 12억 당첨. 누가 봐도 인생이 바뀔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당첨금이었지만 누군가는 새로운 삶을 얻었고 누군가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 근교의 오래된 빌라,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한 15평짜리 집. 67세 박 씨 부부는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아침이면 박 씨는 먼저 깨어 허리 굽은 몸으로 대문 앞을 쓸고 아내는 좁은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소박했고 또 검소했습니다. 퇴직 후 들어오는 건 국민연금 110만 원 남짓. 그 돈으로는 월세, 공과금, 약값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고등어 한 손을 집어들었다가 가격표를 다시 보고 내려놓기를 반복했고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외식은 늘 분식집의 김치찌개나 칼국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박 씨에게도 작은 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로또 복권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에휴, 그거 그만 좀 사. 1,000원이라도 아껴야지. 아내는 볼 때마다 혀를 찼지만 박 씨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여보, 이게 내 유일한 취미야. 술, 담배도 안 하지 않나. 1,000원이면 커피 한 잔 값인데 나는 희망 한 잔 사는 거지. 박 씨는 매주 토요일 동네 편의점 앞에 서서 복권을 사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종이 조각은 작고 얇았지만 박 씨에게는 늘 내일에 대한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한 달이면 2만 원, 1년이면 24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연금 생활자에겐 결코 가벼운 지출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늘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 돈이면 고기라도 사 먹지. 내가 바라는 건 고기가 아니야. 혹시 모르는 기적이잖아. 그리고 운명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밥을 마친 박 씨는 늘 하던 대로 TV 앞에 앉아 로또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처음 두 자리가 맞았을 때는 운이 좋네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세 번째 번호가 맞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번째 번호가 맞는 순간 손에서 리모컨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숫자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리 좀 와봐. 나 당첨된 것 같아. 아내는 설거지를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손에 쥔 종이를 내밀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봐. 하나, 둘, 6개 전부 맞아. 이거 진짜 당첨이야. 아내는 믿지 못한 듯 종이를 뺏어들고 TV 화면과 번호를 몇 번이나 대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첨금은 무려 12억 원. 세금을 제하고 실제로 계좌에 찍힌 금액은 약 9억 원. 그동안 통장 잔고가 몇십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았던 부부에게 억 단위의 숫자는 꿈만 같았습니다. 박 씨는 휴대폰 뱅킹 화면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9억.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야. 우리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기회야. 그날 밤 부부는 늦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여보, 이 돈 어떻게 쓸까? 평생 못 해본 일, 하고 싶은 거 다 해볼까?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함부로 쓰면 안 돼. 우린 이제 70 가까워. 이 돈은 노후를 위해 꼭 지켜야 해.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번만큼은 현명하게 살자. 이 돈이 마지막이니까. 박 씨 부부의 작은 집안에는 그날 밤 유난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밤 부부는 알았습니다. 이 돈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삶을 바꿀 기회이자 시험이라는 것을. 당첨 사실을 확인한 후 며칠 동안 박 씨는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거액이 입금되는 순간 그는 또다시 손이 떨렸습니다. 잔액 9억 원. 그 숫자를 바라보는 동안 박 씨는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충격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기자 주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큰 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다녀와야지. 은행에 넣어두면 뭐해. 요즘은 부동산이 답이야. 이웃과 친척들의 말은 모두 달콤했지만 박 씨는 곧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박 씨는 아내와 함께 밤마다 상의했습니다. 노트를 꺼내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생활비로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아플 때 병원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손주에게 줄 용돈은 얼마나 되는지. 부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 돈이 20년 뒤, 30년 뒤에도 꾸준히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바랐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우리 노후 집을 하나 마련하자. 세입자 두고 월세 받으면 든든하지 않겠어?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욕심내지 말고 안정적으로 가자. 그들은 결국 서울 근교의 소형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매매가는 4억 8천만 원. 그동안 꿈만 꾸던 내 집 마련이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곧 세입자가 들어왔고 박 씨의 통장에는 매달 100만 원이 꼬박꼬박 찍혔습니다. 남은 돈 4억 2천만 원은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이율은 연 3%, 한 달에 약 105만 원의 이자가 생겼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연금 11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이자 105만 원까지 더하니 한 달에 약 315만 원의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마련된 셈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만약 큰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 집은 그대로 무너지는구나.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고정 수입 덕분에 불안보다 안심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새 차를 사지도 않았고 값비싼 가구나 명품을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돈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스스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가끔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꺼내 손으로 천천히 짚어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복권 당첨이지. 종이 조각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으니까. 그날 이후 부부의 대화에는 여유가 조금씩 묻어났습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마음 놓고 김치찌개에 고기 좀 넣어 먹자.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아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쓰는 거야. 박 씨 부부의 일상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연금 110만 원으로만 살 때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숨이 막히곤 했습니다. 전기세 고지서가 날아오면 이번 달은 에어컨을 덜 틀어야겠다. 마트에서 물건을 집을 땐 이건 다음 달로 미루자. 늘 선택과 포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월세 100만 원, 예금 이자 105만 원, 그리고 연금 110만 원까지 매달 315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 한 달 생활비를 다 쓰고도 통장에 일정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으로 병원 예약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허리 검사 꼭 받아야겠어? 그동안 돈 아까워서 미뤘는데. 이젠 할 수 있잖아.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건강이 먼저야.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만들었으니까.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주었습니다. 오랫동안 타던 낡은 중고차는 그대로였지만 기름값을 아끼려고 걸어다니던 날들은 줄어들었습니다. 병원비를 걱정하며 참고 살던 통증도 조금씩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부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손주가 놀러 왔을 때 아내는 용돈을 봉투에 넣어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체면 좀 선해. 예전 같았으면 10,000원 한 장 쥐어주면서도 가슴이 쓰렸는데. 이제는 소소한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작은 사치도 누렸습니다. 시장에 가서 고등어 대신 삼겹살을 사들고 와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하며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복권 덕분이네. 정말 하늘이 준 선물이야.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복권은 기회였을 뿐이야. 진짜 선물은 우리가 이 돈을 흩뿌리지 않고 지켜낸 거지. 박 씨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고수했습니다. 새 차도 고급 가전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달 남는 돈을 적금과 CMA 통장에 조금씩 나눠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세입자가 빠지는 날이 오면, 혹시라도 병원비가 크게 드는 날이 오면 그는 미래를 준비하는 습관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잠들기 전 늘 걱정으로 뒤척였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돈이 나갈까? 혹시 아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이제는 잠자리에 누우면 안도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작은 집, 검소한 생활이었지만 부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린 이제 돈에 쫓기지 않는다. 그 변화는 단순히 생활의 여유가 아니라 삶의 태도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돈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돈은 자신을 지켜주는 동반자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이전과 똑같은 된장찌개였지만 그 맛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안심이 담겨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종종 창가에 앉아 잔잔히 흘러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하곤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돈을 함부로 썼다면
지금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세상에는 큰 돈을 손에 쥔 순간부터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잠시의 행복과 들뜸에 빠져 차를 바꾸고 여행을 떠나고 친구와 친척들에게 돈을 뿌리듯 쓰다 보면 순식간에 통장이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해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권 1등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5년 안에 당첨금을 모두 잃는다고 합니다. 처음엔 달콤한 선물이었던 돈이 결국은 독이 되어 돌아온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뜻입니다. 박 씨는 자신이 그들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첫째, 욕심을 내지 않은 것.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차부터 바꿔야지.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집도 크게 옮겨야지. 하지만 박 씨 부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장은 유혹이 컸지만 그 유혹을 따라가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안정적인 자산을 선택한 것.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수익을 노리며 주식, 펀드, 비트코인 같은 위험한 길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박 씨 부부는 소형 아파트 한 채와 은행 예금이라는 가장 단순하고 안전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달 100만 원의 월세가 나오고 예금에서는 매달 100만 원 남짓의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두 가지 고정 수입만으로도 기초 생활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소박한 생활을 지킨 것. 예전처럼 마트에서는 여전히 장바구니를 천천히 채웠고 외식도 여전히 소박한 메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더 큰 안정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이 가장 값진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었네. 행복은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렸던 거야. 박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복권이 준 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야. 그 행운을 지켜낼 기회를 준 거였어.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박 씨 부부가 만들어낸 월 수입은 약 315만 원. 평균을 웃돌며 병원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에도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연금, 월세, 이자라는 세 갈래의 고정 수입 덕분에 한쪽이 흔들려도 생활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가 되었지요. 부부가 느낀 안도감은 단순히 금액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버틸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무너질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는 안정감이 그들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큰 돈을 한 번에 쓰지 말 것. 지출보다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 구조를 만들 것. 삶의 태도를 유지하며 돈을 수단으로 삼을 것. 박 씨는 가끔 손주에게도 말했습니다. 행운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하지만 그걸 지킬 줄 아는 사람만 진짜 행복을 얻는단다. 손주는 아직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목소리 속 진중함은 듣는 이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어느 다른 도시, 비슷한 또래의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노후 준비는 충분치 않았지만 소박한 밥상과 이웃과의 담소 속에서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에게도 믿기 어려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복권 번호 6개가 모두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여보, 이거 봐. 우리가 됐어. 1등이야, 1등. 순간 부부는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당첨금은 무려 12억 원. 세금을 제하고 남은 돈만 약 9억 원. 주변은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웃은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팔자 고쳤네. 이제 걱정 끝났지 뭐. 처음 며칠간은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타던 15년 된 중고차 대신 반짝이는 새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마트에 가서도 가격표를 보며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먹고 싶은 과일을 바구니에 담고 좋아하던 고기와 해산물도 마음껏 사들릴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아내는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도 비행기 타본다. 남편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운명이야.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하지만 그 화려한 변화 속에 알게 모르게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돈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차, 여행, 외식. 한두 번은 괜찮았지만 그게 곧 생활이 되었습니다. 통장에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가도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익숙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돈이 이렇게 빨리 줄어들 줄 몰랐어.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지만 남편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많이 남았잖아.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평소 연락이 뜸하던 친척들이 찾아와 축하한다는 인사를 건네더니 슬그머니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웃들은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냈고 자녀들 역시 속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요. 엄마, 생활비가 부족한데 도와주실 수 있죠? 부부는 처음엔 기꺼이 도왔습니다. 이제는 여유가 있으니 나눠줘도 되지. 하지만 그 요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행운이 시작이었지만 그 속에 불행의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돈을 얻은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전에는 저녁에 반찬거리를 살 때도 이거는 다음 달에 사자하고 미루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장바구니에 먹고 싶은 걸 담으면서도 가격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외식의 빈도부터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한 달에 한 번 분식집 칼국수가 전부였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식당을 찾았습니다. 평소엔 엄두도 못 내던 한정식집, 예약이 필요한 한우 전문점에도 가봤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김치찌개만 먹던 시절은 끝났네.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한 번쯤은 잘 먹고 살아야지. 마트에서의 소비 습관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1+1 행사 제품만 골라 담던 부부였지만 이제는 그동안 눈길조차 주지 못했던 수입 과일, 고급 치즈, 와인까지 카트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브랜드의 음료와 간식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 냉장고가 드디어 사람 사는 집 같네. 아내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결핍이 풀려가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행 역시 빠질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TV에서만 보던 해외 관광지,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나는 순간 부부는 마치 세상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의 설렘, 레스토랑에서 처음 맛보는 낯선 음식들, 손주에게 보내줄 기념품을 고르는 기쁨.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뒤 통장을 확인했을 때 수백만 원이 훌쩍 빠져나간 걸 본 아내는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괜찮겠지? 손주와 자녀들에게도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손주 생일 선물로 장난감 하나 사주는 게 고작이었지만 이제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파는 고가의 교구를 사주고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 입장권도 끊어주었습니다. 자녀가 힘든 기색을 보이면 얼마 필요하니? 하며 먼저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도 점점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생활비 자체가 커졌습니다. 전기세와 관리비는 2배 가까이 늘었고 카드값은 한 달에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넘겼지만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같은 처지라며 서로 위로하던 이웃들이 저 집은 복권 당첨돼서 요즘 호화롭게 사내하고 뒷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부부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묘한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기쁨이었던 변화가 어느새 무게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돈이 늘어난 만큼 지출도 주변의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었습니다. 당첨 직후 통장에 찍힌 숫자는 무려 9억 원이었습니다. 평생 몇십만 원 단위로 살던 부부에게는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휴대폰 뱅킹 화면을 열어보고 또 열어보며 이게 꿈은 아니겠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내 역시 옆에서 화면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가 젊어진 듯 설렘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거대한 금액도 세월이라는 파도 앞에서는 속절없이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늘어난 지출이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함부로 쓰지 말자. 아껴 쓰자. 하지만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 습관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마트에서 장을 볼 때 1,000원 차이에도 망설였고 고등어 한 손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격표를 보던 습관이 사라지고 먹고 싶은 건 먼저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15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어느새 300만 원, 4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외식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한 달에 한 번 분식집 칼국수가 전부였지만 이제는 주말마다 근교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손주가 오면 치킨과 피자, 햄버거를 한꺼번에 시켜 식탁 위에 늘어놓으며 흐뭇해했습니다. 경조사 비용도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봉투에 얼마를 넣을지 눈치 보며 고민했는데 이제는 망설임 없이 도왔습니다. 돈이 있으니 괜찮다는 안도감이 지출을 자랑처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남편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속도로 나가면 10년도 못 버텨. 아내는 알면서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늘어난 생활 수준은 줄이는 게 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투자였습니다. 남편은 늘 생각했습니다. 이 큰 돈을 그냥 두면 안 된다. 불려야 한다. 그래야 오래 간다. 하지만 금융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던 그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은행 이자 가지고는 택도 없어. 요즘은 부동산 아니면 주식이 답이지. 처음엔 망설였지만 남들 다 한다는 말에 결국 수억 원을 맡겼습니다. 잠시 동안은 수익이 나는 듯 보였습니다. 역시 돈은 움직여야 한다니까.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상황은 뒤집혔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투자처는 망했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내 욕심 때문이야. 그냥 은행에 넣어뒀다면.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당첨이 아니라 저주였던 건 아닐까? 세 번째 이유는 가족의 그림자였습니다. 당첨 소식을 들은 자녀와 친척들은 처음에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듯 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정말 잘 됐네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태도는 변했습니다.
생활비를 빌려달라, 사업 자금을 도와달라,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끊임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부는 처음엔 기꺼이 도왔습니다. 부모니까, 형제니까 도와야지. 그러나 그 횟수가 늘어날수록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거절하면 서운해하고 심지어는 왜 나만 더 안 해주냐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 고마움은 사라지고 남은 건 당연시되는 요구뿐이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통장 잔액이 줄자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남은 건 텅 빈 지갑과 깊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결국 당첨금 9억은 몇 년 만에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카드 명세서와 대출 고지서가 쌓였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복권 1등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5년 안에 당첨금을 모두 잃는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 반짝였던 행운은 더 큰 후회와 고통을 남긴 채 사라져버리곤 합니다. 아내는 창가에 앉아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가난해도 마음은 편했어. 근데 지금은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람이 떠난 게 더 허전해.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그것이 삶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걸 부부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복권은 인생을 구원하는 열쇠가 아니라 인생을 시험하는 덫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복권 당첨은 누구에게나 달콤한 꿈입니다. 누군가는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똑같이 12억을 당첨받아 새우 9억을 손에 쥐었지만 왜 결과는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차이는 돈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어떤 이는 욕심을 누르고 삶을 지킬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작은 다짐이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집을 사되 더 큰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안정된 울타리를 갖추고 그곳에서 나오는 월세와 은행 이자를 국민연금과 합쳐 매달 315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었지만 소박한 일상과 평화를 지켜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이는 달랐습니다. 돈을 지키기보다 불려보려는 욕심이 앞섰습니다. 주변의 말에 휘둘려 무모한 투자에 뛰어들었고 가족의 끝없는 요구를 끊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행운의 크기가 달랐던 게 아닙니다. 그 행운을 다루는 태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복권은 단순히 돈을 주는 종이가 아닙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검소했던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욕심 많던 사람은 더 위험해집니다. 어쩌면 복권 당첨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합니다. 나도 당첨된다면 걱정 없는 삶이 열리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말합니다. 그 상상이 늘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진짜 복권은 종이가 아닙니다. 오늘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당첨을 좌우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작은 희망을 품고 1,000원짜리 복권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종이에는 웃음과 눈물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복권은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작은 습관, 그리고 함께 살아갈 가족과 평화를 지켜내는 마음입니다.